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 김형기입니다. 올해 증권 포럼의 테마는 반복되는 증권사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본시장의 꽃, 많은 인재들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무대.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와 변수가 만들어내는 파고 속에서 정보와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 합리적인 결정을 찾아가는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핵심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증권사. 증권사는 지난해 말까지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시기를 누렸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하면서 몹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두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인플레 통제를 위한 미국발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실화된 글로벌 공급 체인 기능 저하, 킹 달러 현상으로 설명되는 투자 자본의 안전자산 도피, 이 모든 요소들에 자극받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불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 등등. 지금의 현상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코로나 위협까지 겹치며 13년간 지속된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언젠가는 조정해야 할 과잉 유동성 부작용이 드디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읽혀집니다. 사실 올해 진행되는 각양의 경제 위기는 진작부터 예견됐던 것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사전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 실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았더라도 대응 시기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인가? 위기 속의 틈새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현재 증권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위협 요소는 부동산 PF 부문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시대 자산 운용을 위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투자 대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뛰어들었지만 투자 시점과 회수 시점에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년 혹은 2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기업 또는 증권사들에게 이 같은 기준은 매우 가혹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업이나 증권사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 의사 결정으로는 주기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되돌아보더라도 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만 사태, 2020년 ELS 대량 부실 등등 때도 증권사는 항상 정부의 지연 손길에 힘입어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어려운 테마지만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뉴시스는 판단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 문제를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뤄보기를 희망합니다. 넓은 해안으로 애정어린 축사를 해주시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주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경제와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뉴시스의 포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입니다. 뉴시스의 창사 21주년과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시스 김형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고물가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금융업계도 영업 환경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를 계기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금리하에 확장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건설사를 비롯해 증권사 및 투자사의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하락에 맞물려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줄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증권사의 위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주주 등이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위기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 수혈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파도를 넘을 기초체력을 더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9개 증권사가 제2의 체한펀드를 만들어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자체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경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뉴시스가 증권 포럼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증권시장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뉴시스 증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윤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적인 원인하고 증권사, 증권업계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외 통화 긴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시장에서의 그런 유동성 경색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한 십수년을 계속 저금리 기조에만 살아오다가 금리 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금 시장의 불안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으로 자금을 수요하려는 수요들은 계속 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한전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이런 조금 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의 발행 수요는 계속 있는 반면에 일반 회사의 어떤 회사채나 이런 쪽은 발행이 좀 어렵게 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쪽이 자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도 회사채나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 PF ABCP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자금 조달을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 분양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런 본 PF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브릿지론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금 공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진척이 더지고 이러면서 PF ABC의 차원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요즘에 증권사의 유동성 이슈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자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뭐 아시겠지만 9월 말에 이제 만기 도래가 되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PF ABCP를 강원도가 대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금 시장의 불안이 촉발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 ABCP가 어려움이 있고 또 증권사는 자체 발행한 CP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PF ABCP 취급을 많이 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는 금융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흥총재 등등 그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10월 23일 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시장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 등 또 금융권 자금을 동원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인데요. 그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고 해서 과거에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최대 20조 원을 재가동을 해서 부동산 PF ABC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공사가 보증한 게 있고 증권사가 보증한 게 있는데 이런 시공사 보증 ABCP라든지 회사채나 CP 매입을 다시 채권펀드 시작을 했고요. 또 정책금융기관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신기보 이쪽에서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을 했고요. 이 증권사 쪽을 보면 증권사 쪽 유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유동성을 주로 공급해주는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평상시에도 이런 증권회사의 그 유동성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 말고 증권금융이 한 3조 원 정도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권사에 대한 IP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특이한 것은 산업은행이 보통 실물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산업은행도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한 2조 원 한도 내에서는 증권사 CP도 회사당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해가지고 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금융하고 사는 프로그램의 다른 점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자기 그런 채권 같은 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증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고요. 적격한 담보가 없다 그러면은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해서 두 군데를 담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군데 통로를 다 열어놨고요. 또 이제 증권금융만 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또 증금의 자금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나서서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은 지난 월요일 날 2.5조 원 규모로 RP 매입을 한국은행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강원도 이슈와 관련해서 또 이제 지자체가 보증한 그런 PF ABCP가 이게 차원이 잘 되느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약을 했고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정책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금융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라든지 허구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사업자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 완화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월 달에 그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 좀 지속된 측면이 있어서 계속 증권사 CP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PF, ABCP의 차환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나와서 지난 10월 11일에는 여기에 좀 특화된 유동성 지원 대책을 했습니다. 전 금융권 차원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주로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기로 했고요.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서도 CP 매입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서 좀 지원 속도를 제고를 했고 중요한 것은 PF ABCP가 35조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증권사들이 보증한 게 한 20조 원 됩니다. 주로 대형 증권사들이 보증한 건데 대형 증권사들은 이제 그런 신용 등급으로 치면 A1 좀 우량한 등급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런 PF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거는 등급이 좀 낮아요. A2 등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A1 등급 그런 PF ABCP 차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용도가 조금 낮은 그런 A2 등급의 증권사의 PF ABCP 차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그렇게 증금이나 뭐 산업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지만 금토업계도 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토업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차원이 잘 안 될 만한 부동산 PF ABCP는 종투사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라고 해서 대형 증권사들 9개가 있는데요. 9개가 한 4,500억 규모로 해가지고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거기에 이제 정부도 좀 더 규모를 키우자라고 해서 산업은행 4,500억, 그다음에 증권금융 4,500억을 더하고 차원이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후순위로 4,500억을 깔도록 해가지고 총 1.8조 원 규모의 그런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11월 11일에 마련을 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A2 등급 이상의 그런 PF, ABCP를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 증권사들이 그런 ABCP 차환 스케줄이나 물량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돌아오는 것들이 한 1조 원 남짓되거든요. 이런 1.8조 원 프로그램이면 연말을 지나서 내년 1월까지도 일단 그런 A2 등급 증권사의 유동성 이슈, ABCP발 유동성 이슈는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이제 막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 부분이 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하여튼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그런 금리 인상의 여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정책만 갖고는 바로 효과가 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통해서 좀 효과가 서서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CP 금리 같은 거는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권금융이나 산업 프로그램은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금융이 3조 원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RP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1.3조 정도 지금 나가서 증권사들의 그런 유동성 담보가 있는 경우에 그런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그 한국은행의 6조 원 프로그램 중 2.5조 원을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조 원 정도는 증권금융이 그걸 받아갔고 또 5천억 원은 다른 대형 증권사가 받아가서 그런 한국은행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 CP 매입하는 2조 원 프로그램도 1,3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증권사 CP를 산업은행에서 너무 늦지 않게 뭐 심사도 당초에는 한 10일 정도 하던 거를 5일로 당겨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말 연초에 어떤 유동성의 그런 보릿고개 이런 부분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2년 전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ELS 마진콜 사태라고 해서 증권사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서 단기 자금 시장 그리고 외화 유동성에 이제 쇼크를 줘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또 그 당시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과거 사례가 뭐 사실 몇 년 안 지났는데 또 이번에는 저 부동산 PF ABCP 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증권사들이 일부 증권사들이 자기네들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서 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뭐 보너스도 많이 지급을 하고 굉장히 증권사 실적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는 스스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경우에는 또 정부나 유관기관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도덕적 해이 내지는 그런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의 2조 원 프로그램도 그냥 어렵다고 CP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증권사의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가 보증한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당해 회사가 25%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PF 물건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손실을 안도록 그렇게 스트럭처를 짰고요. 또 종투사들도 자기들은 저 신용등급이 우량하지만 업계 내에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4,5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중순위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지나면 이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건조성 규제나
유동성 규제 이런 부분을 계속은 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 갖고 이거를 다 방지를 할 수 없거든요. 증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좀 안정시켜 가면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뭐가 있나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 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자산 유동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ABCP라는 게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거든요. 근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증권화하는 그런 자산 유동화법이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PF ABCP 같은 경우에는 증권 예탁원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 관리의 어떤 좀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탁원에 등록돼 있는 그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 한 230조 되고요. 비등록된 부분이 이제 200조 원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PF가 한 45조 이제 50조 원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증권사가 보증한 거, 시공사가 보증한 거 아니면 다른 데서 보증한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데 이런 비등록 그 PF, ABCP에 대해서도 이런 자산 유동화법이 지금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가 되면 규제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발행 관련된 정보도 뭐 발행 금액을 얼마고 만기는 얼마고 자산 보유자나 관리자는 누군지 기초 자산은 뭔지 신용 보강은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시를 하도록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도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관련돼서는 이 건전성 규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분해서 강화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이게 우리 기업들의 능력에 비해서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지금 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가 됐던 기관 투자가 됐던 뭐 외국인 투자가 됐던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불공정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게 우리가 제도나 관행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는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해소가 되면 내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 시장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오늘은 증권사 유동성 위기 및 거기에 대한 대응 과정,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 증권사에 대한 영향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이 높은 그러한 비즈니스 내지는 그런 프로젝트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은행보다는 오히려 증권사 쪽에 유동성 경색 현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특성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러한 유동성 경색 또는 신용 경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들에 대한 유동성 경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 내지는 신용 위기에 항상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당연히 모럴 해저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항상 도와준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더 위험성이 높지만 대신에 성공했을 때 고수익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프로젝트 내지는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 항상 기계적으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하는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색이 뚜렷하게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조차도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이제 한계 상황 또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정책적 대응을 가져가 주는 것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경색 시기에는 항상 이제 정부가 일정 수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상을 충분히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러한 유동성 공급 조치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사실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형성되는 내지는 결정되는 곳은 결국 채권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가 국민 경제 활동에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에 거의 대부분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계시고요.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도 많고 신용카드론 쓰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들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즉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채권을 하나도 안 들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또는 카드론과 같은 그런 이제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상품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활동, 그 다음에 가계의 대출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지나치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파산이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파산이 시작된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 추가적으로 국가 경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경제의 흐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유동성 경색 시기에 있어서 정책적 대응을 가져가는 것은 이러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유동성 경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양쪽 방향에서 다 해결을 위한 내지는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의 자구 노력만으로 이러한 유동성 경색 시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일정 수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증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장치 들을 확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럴 해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는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시장 경색이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체험펀드 조성이라든지 혹은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또한 CP를 매입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 장치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행 장치들 시장의 물꼬를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채 시장 그리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유동성 경색 시기는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유동성 경색이 계속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본다면 특히나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의 정점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2023년 1분기 정도에 연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정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정점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금리 고원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그런 유동성 사정은 내년 1분기 이후에도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년에도 유동성 경색 내지는 신용 경색이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색들이 심화되었을 때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증권사들의 향후 유동성 수준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들은 사실 증권사들의 향후 재무 상태 내지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보면 체험펀드의 조성이라든지 혹은 정책금융기관들에 의한 회사채 매입 또는 CP 매입, 그 다음에 한은에 의한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가능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체험펀드와 그 다음에 회사채 또는 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민간 금융회사들에게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민간 금융회사들, 주로 이제 은행들 내지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 경색 시기에는 은행들 또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수준도 사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금융회사들에 의해서 유동성을,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서 체험펀드와 같은 그런 이제 장치들, 이제 도구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축소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성 경색 또는 신용 경색이 또 한 차례 나타난다거나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경색이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갈수록 유동성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유동성 공급 장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민간 금융회사들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발권력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 재원 마련이라는 그런 이제 해법, 접근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내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과도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를 합니다.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제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일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연준의 발권력을 이용한 그러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반복적으로 가동해 오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발권력이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가의 보도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발권력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은 유동성 통제 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용 위험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거기서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디폴트가 나버리게 되면 그럼 그 디폴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중앙은행이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그러한 신용위험에 대한 위기관리 기관이 될 수는 없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공급 장치, 공급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신용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부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도에 대한 손실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원은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지만 신용위험에 대한 통제, 다시 말해서 부도가 났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는 결국은 정부, 특히 미국 재무부가 그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은 연준이 마련하되 신용위험은 미국 재무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연준은 부도에 대한 우려 없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접근 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일단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경색의 기간이 내지는 유동성 경색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에 의존한 방식이라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간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연준과 재무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위험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증액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 우리도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에 나타났던 그런 유동성 경색 현상, 물론 지금까지도 일정 수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재원 마련을 통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대응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2차 또는 3차의 유동성 경색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러한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이러한 방식, 재무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이러한 방식의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가 작동을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금융회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여기에는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기간에
분명히 더 많은 리스크를 이제 떠안아서 더 많은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인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장치들은 결국은 수혜를 받는 쪽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준의 그런 유동성 공급 장치에는 대체로 시장 금리 플러스 1% 또는 1.5% 그러니까 100bp에서 150bp 많은 경우에는 200bp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참여에 대한 비용 분담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동시에 같이 지불하라라는 그런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참여 금융회사들의 모럴 해저들을 최소화시키고 수혜자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실시되었던 유동성 공급 장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업들, 특히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분담 측면 요소들이 사실상 조금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으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내지는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모럴 해저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그리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결국은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의 형태로 그 비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럼으로써 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수료, 주로 이제 이자 비용의 증가라는 형태가 이제 주로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그런 형태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요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방향성, 재원 공급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안은 결국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 유동성 경색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증권사들의 그런 유동성 문제,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뚜렷한 그런 원칙들, 매뉴얼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내지는 한은법의 개정과 같은 그런 이제 명시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법에서 연준의 금융 안정 역할에 대해서 명시적인 이제 제도적 뒷받침을 가져가고 있죠. 따라서 연준이 그렇게 유동성 공급을 할 때는 사실 연준법에 근거해서
연준이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연준의 역할 내지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기 대응 그런 이제 정책들은 사실상 매뉴얼화 시켜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금융회사 또는 일반 기업들의 그런 이제 자금 상황은 거의 매일 시간 단위로 바뀔 가능성,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유동성 공급 장치가 신속하게 시행되느냐는 기업들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위기 대응 체계 자체는 매뉴얼화 시켜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을 확보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가져갈 때 내지는 유동성 대응 체계를 가져갈 때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금 경색으로부터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게 되는, 확보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증권사들의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는 모습.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색이 왔을 때 증권사 간의 유동성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자구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리스크 테이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유동성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거시 건전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상적인 기간에도 그러한 이제 위험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을 때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은 시장 안정화 그리고 증권사들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우며,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